노유진의 정치 카페. 요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행보가 예사롭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 노조가 쇠 파이프만 휘두르지 않았다면 국민소득이 3만 불은 됐을 거라는 발언을 해서 노동자들의 가슴을 후벼 판 적이 있죠. 그러더니 이번엔 또 네이버와 다음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시정해야 한다. 그래서 포털 대표들을 국감에 불러내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길들이는 언론만으로는 부족해서 이제 포털까지 접수하겠다는 걸까요? 우리는 안 부르나? 이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팟캐스트 진행자들까지 국감에 불러내겠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저 가겠습니다. 우리야 영광이지 뭐. 우리를 불러. 우리를 불러. 애꿎은 다음 네이버를 부르지 말고. 그 불쌍한 다음 그게 말이야. 그 사람들은 돈 벌어야 돼. 그렇죠. 왜 돈 벌어야 될 시간에 거기 불러. 예, 오늘도 노회찬 유시민 씨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그 새를 못 참고 또 그러니까 기어드세요. 내가 듣다가 열받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저 유시민 씨는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 큰일이 있었죠 지금 추자도에서. 지금 추자도에 낚싯배 그 아직도 지금 수색은 하고 있는데 시신 수습조차 잘 안 되는 것 같죠 지금. 예, 그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저 가끔 낚시를 다니기 때문에 예. 약간 그 낚시인들이 바다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해경 당국에서 아무리 뭘 해도 낚시인들 개개인이 위험을 좀 회피하는 행동을 해야 사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혹시 생존자가 인근 섬이나 뭐 여나 바위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잘 찾기를 바라고요. 같은 수습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TV 이렇게 보니까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엎어진 배가 있고 전복된 배가 있고 한 몇백 미터만 가면 저기 이렇게 섬 이쪽도 있고 묻이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오나요, 그게?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훌쩍훌쩍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안 되나 보죠, 그게? 그게 계속 이제 표류해가지고 떠밀려 내려간 거니까 실제 사고 난 지점하고 마지막에 그 어제 새벽에 아침 6시 반경에 이제 해경이 발견했을 때하고는 위치가 다를 수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사고가 이제 발생한 것도 이제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많았겠지만은 밤 8시경에 이렇게 결국에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인데 해경이 첫 발견한 거는 이제 아침 6시 반이니까 거의 10시간 동안 소재지 위치도 이제 그 발견해내지 못한 거 아닙니까? 만일 그것이 낚싯배가 아니었고 예를 들면 뭐 그런 상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북한에 무슨 어떤 무장한 간첩들이 탄 배였다면은 그 배를 처음 발견하고 그 무장 간첩들 배가 있다고 신고받고 10시간 만에 위치를 알아냈다는 얘기밖에 아니 못 찾는 거지. 기관 고장이 나서 표류하는 적의 배를 그러니까 10시간 이상 못 찾는 거지. 10시간 이상 못 찾는 거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죠, 사실은.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세월호의 재판이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출항 신고서 같은 것도 뭐 보면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다 통제 못 해요. 그거 낚싯배는 우리도 다니지만 그 해경이 그거를 다 그 본인 대조를 하려면 지금 해안가에 동네 부두까지 순찰하는 해경 인력을 한 10배쯤 늘려야 될걸요. 하려면 할 수 있죠. 돈이죠, 문제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낚시 여선의 인원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해경 일선 해안 경비 인력을 10배로 늘리겠다 그러면 그 국회나 뭐 이게 해줄까요? 근데 그 승선 기록 하나는 뭐 제대로 좀 작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단속하는 공권력은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을 위임하지 않고 일일이 전부 다를 해경이 직접 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가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대충 해도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건 사실이죠. 아니, 우리가 추자도 낚시를 가면 민박집에서 자고 새벽에 이제 승선해서 낚시를 나가잖아요. 그럴 때 낚싯배 사는 사람 다 적는다고요. 사인까지 다 하고 해경에다 주고 해경에서 하는 거는 머리수만 맞춰봐요. 맥시멈 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해경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데 의존하기보다는 낚시인들 스스로가 이거는 해줘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안 지킨다는 거는 그건 참 국가를 원망하기 전에 저는 좀 시민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요. 예, 아무튼 지금 뭐 사태가 지금 다 수습된 건 아니죠. 예, 아직 며칠 더 수색해야 될 거예요. 예. 어쨌든 빨리 그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저희는 이제 전하는 말씀 잠시 듣고 와서요 정치카페 66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자네는 이번 학기에 졸업하기는 어렵겠구먼. 아니 교수님, 어째서? 유의 확률이 0.05를 넘겨버렸잖아. 통계 분석으로 지지도 안 된 논문을 어떻게 통과시켜 달라는 게인가? 논문 다시 쏘게! 으아! 통계 분석 때문에 논문을 다시 써야 한단 말인가? 대학원 논문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통계 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이것이 핵심입니다. 히든 그레이스의 실력 있는 통계 전문가들이 좋은 연구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02-598-8121 언제든 전화주세요. 정성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유시민의 타임라인 2015년 9월 7일 오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들이. 오늘 타임라인 주제는 제1야당 혁신 어디로 가나. 이런 제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뉴스 많이 쏟아지는 거 아시죠? 예, 많이 쏟아지곤 있는데 또 딴 소리가 나온다는 뉴스도 있어요. 예. 혁신위에 대한 비판? 예. 뭐 지금 지금 뉴스량이 어제부터 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이번 주 거치면서 보도량이 점점 더 많아지고 다음 주가 되면 피크를 이룰 것 같아서요. 다음 주에 다루면 좀 늦어질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 주에 다루게 아니 뭐 다음 주에 됐습니다. 뭐 피크가 될 뭐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뭐? 왜 그러냐면 지금 9월 16일인가에 이 혁신안 최종 10차까지가 이번 주에 나오고 그 전체를 놓고 지금 중앙위원회인가 거기서 의결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결 절차. 예, 9월 16일이 마지막 혁신안 나오는 날이고. 그 전에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중앙위원회가 16일 16일. 그래서 이날에 이제 혁신위원회가 활동 종료가 되는 거고 이게 잘 의결이 되면 또 사실상 혁신안이 10차까지 다 나오면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현재 당 비주류들 이른바 비주류들 쪽에서 이날 뭐 자기들끼리 또 대책회의 토론회 이런 거를 할 예정으로 보여요 지금. 그래서 다음 주에 피크를 이루겠지만 이게 다음 주 초라 오늘 다루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비주류라는 사람들은 뭐 그런다 치더라도 요즘 인상적인 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또 딱 나서서 작심하고 비판을 어제 하더라고요. 기자회견한 거 노 대표님 보셨죠? 예. 그 뭐가 핵심으로 보여요? 노 대표님 보시기에 그 어제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에서는? 글쎄요. 그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은 바로 생긴 게 아니라 그 며칠 전에 현재의 그 혁신위 활동과 그 내용에 대한 일정한 평가,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내용의 평가를 안 의원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 혁신위 위원장과 위원들의 좀 반격이라고 할까요? 반박이 이게 있게 되니까 아예 이에 대한 재반박 차원에서 마련된 게 어제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혁신위가 이제 보면 안을 만들어서 이 안이 그 안에 대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안을 당이 수용할까 말까 해서 이제 그걸 실현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실현되기도 전에 뭐 혁신이 안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논리적 맥락상 안 맞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혁신이 안 중에 어떤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냥 크게 얘기해서 낡은 진보 그다음에 부패 아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런 어떤 그러니까 혁신이 아니 낡은 진보라는 그 지금 새정치연합에 대한 어떤 규정을 낡은 진보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부패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그리고 혁신이 그걸 없애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혁신들은 그게 아니라 기득권을 강화하는 그런 혁신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 같아요. 예. 그 핵심 내용은 지금 노 대표님이 소개를 해 주셨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진보, 현대적인 진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당 내에 만연해 있는 부패를 척결해야 된다. 이게 혁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이제 지금 노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평을 하면 이제 이분들은 또 이거를 친노 진영의 패권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식의 저는 진노가 아니라 진짜 노죠. 진노. 진노야. 지금 이제 노 대표님은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논평을 하신 건데 이 새정치연합 당 자체에서도 또 비슷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그게 뭐 친노 패권주의적인 시각이라는 반박이 또 나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거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신 지 지금 지금 거의 한 3년 되지 않았나요? 대선 때부터 생각하면. 근데 이제 마지막에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원회는 저를 보지 말고 국민을 봐야 합니다. 제게 설명하기보다는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표현이 박근혜 대통령 말이랑 진짜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좀 안 그래요? 그렇죠. 논쟁을 하자는 거지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뭐냐면은 좀 답답한 게 얘기죠, 사실은. 불필요한 얘기인 게 본질에서 쉽게 오는 말하면 게. 자기가 일단은 혁신이 아니 나왔으면 일단 완성된 다음에 거기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퉁쳐버린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의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쟁할 의도가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의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대로 간다면 공멸할 것이라는 위기감과 절박감 때문이다. 나는 혁신에 대해서 논쟁하자는 것이지 계파 싸움이나 주류 비주류 대결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근데 의원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하는 행태는 그 바로 반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혁신에 대해서 논쟁을 할 거라면 논거를 들고 나와서 비판해야 되는데 논거는 없단 말이죠. 그럼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람 왜 이러는가라는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혁신위는 안을 만드는 곳이고 당연히 당내 논쟁이나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채택을 하든 결정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논쟁이 제가 보기엔 아직 공식적으로는 시작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혁신안이 다 발표되기 전에도 논쟁은 시작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 논쟁을 좀 해야 되겠다. 발표한 것 중에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문제다. 이렇게 제기하는 게 아니고 왜 이제 싸그리로다가 이렇게 더 이제 폄하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른바 당권재민혁신위원회 이름이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내놓은 혁신안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은 좀 다 아세요? 굉장히 많은 걸 내놨던 것 같아요. 예. 몇 차에 걸쳐가지고. 그렇죠. 1차, 2차, 3차 거의 이 정도면 9차까지 그냥 나왔어요 지금. 그냥 전체적인 리노베이션인데. 예. 예. 근데 제가 보면서 좀 놀란 거는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의 9차례의 발표한 혁신안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혁신위원들하고 그 관계자들하고 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방송 때문에 다 읽어보고 왔거든요. 다 읽어보고 분석해보고 그래서 요약을 해가지고 이만큼 갖고 오셨는데 요약이 안 돼요. 이거. 근데 요약한 게 벌써 빽빽하게 두 페이지에 지금. 예, 이게 10포인트 글씨로 A4지에 두 페이지 꽉 차요. 요약한 게. 이 정도로 9차례에 걸쳐서 많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사실 논쟁을 하려면 9차례 발표한 이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의 내용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부분과 반대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제기하고 그죠? 제기하고 찬성하는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없고 반대하는 이제 안에 대해서는 반대 이유를 밝히고 또 그거 말고 다른 대안을 낸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그걸 제안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혁신위가 낸 안들에 대해서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구체적 문제 제기가 없어요. 이러면 사실 이게 논쟁이 아니거든. 그렇죠. 언쟁이고 그냥 감정 그러니까 싸움이지. 이거는 뭐냐면 혁신위의 활동 자체를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렇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오해가 아니라 뻔하죠. 이거는. 근데 그건 이제 일단 오해라고 하죠. 본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 그러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보다 머리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본 줄 압니까? 아니
화가 나는데 진짜 이런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재까지 제1야당의 혁신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서 발표한 내용이 뭐였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드릴까 해요. 이 내용을 봐야지 그다음 뭐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것 같았어요. 예. 앞으로 시끄러울 것 같은데 우선 이 혁신위원회 활동 과정을 가만히 보면 상 재밌어요. 우선 처음에 딱 6월 달에 이게 문을 열었을 때 지난 6월에 문을 열었을 때 맨 먼저 백인 원탁 회의라고 그래서 100명이 모여서 난상 토론을 해서 당의 혁신 과제가 뭔지를 도출을 했더라고요. 예. 맨 먼저 이걸 발표를 했고 9차례에 걸쳐서 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안을 차례차례 발표한 거예요. 원래 백인 원탁 회의를 통해서 혁신위가 도출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은 첫째, 공천 제도가 불공정하다. 둘째, 당의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다. 셋째, 당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넷째, 책임성과 리더십이 없다. 다섯 번째,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 여섯 번째, 계파 분열과 대립이 심하다. 일곱 번째, 후보의 경쟁력이 형편없다. 여덟 번째, 정당이 너무 낡았다. 이런 면에서. 아홉 번째가 정당 이 새정치연합 내부의 여러 구성이 다양하지가 못하다. 그럼 열 번째가 특정 지역의 부당한 기득권이 유지되고 있다. 이게 호남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혁신위원회에서. 이렇게 10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이거 진짜 무수히 지적되어 온 거의 새정치연합의 문제라고 지적되어 온 거의 모든 게 다 망라되어 있는 것 같아요. 10가지에. 그래서 이제 이걸 이 10가지 진단을 토대로 해서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혁신의 과제를 8개로 압축을 했어요. 혁신위원회가. 첫 번째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거. 두 번째가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거. 세 번째가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 네 번째가 호남의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하는 거. 다섯 번째가 민생을 중심으로 당을 꾸려나가는 거. 여섯 번째가 진보개혁 세력의 연대를 만드는 거. 일곱 번째가 지금 혁신위에서 만든 혁신안을 확실하게 실천하는 거. 그 여덟 번째가 공천 시스템 방식을 개선하는 거. 이렇게 8가지 혁신의 과제를 이미 확정을 했어요. 초기에. 그리고 지금 9차례에 걸쳐서 나온 그 혁신안의 내용은 이 8가지 최초의 백인 원탁 회의를 통해서 설정했던 목표, 혁신 과제를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더라고요. 이제 6월 23일 날 1차 혁신안이 나왔고 2, 3주 간격으로 한 번씩 쭉 나와서 9차 혁신안이 언제 나왔냐면 9월 4일 날 나왔어요. 그 10차 혁신안이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제 조만간 이번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초에 당 의결 절차를 거칠 것 같고요. 이게 전체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제 과정에 대한 브리핑이고요. 1차부터 9차까지 혁신안의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차는 이거였어요. 당내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뭐 지방의원, 그다음에 뭐 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한다는 거예요. 이 평가는 외부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요. 정성평가, 정량평가를 다 하고 교체 지수를 만들고 등등 다 해가지고 예. 확실하게 공직자를 평가해서 재공천을 줄 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당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부패 연루자의 당직을 박탈하고 당내의 불법 선거와 당비 대납에 대한 그런 일상적 감시 체제를 확립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이 당을 클린하게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게 두 번째 내용. 이게 1차고요. 2차는 계파 갈등 해소를 위한 혁신안이었어요. 이거는 최고위원제 폐지하고 세대와 계층 부문 대표로 구성하는 새로운 지도부로 바꾼다.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5개 본부장 체제로 바꾼다. 이 본부장들은 공천기구에서 배제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계파 갈등 해소책이었고요. 3차 혁신안은 당원제도 혁신안이었어요. 당비 대납 원천 방지, 그다음 당비 대납 납부 금지, 당비 납부 기준 강화, 당비 납부 통지제 실시, 불법 당비 신고센터 운영, 신규 당원교육 연수 강화, 그다음에 대의원 선출 등등의 당원제도 혁신에 관한 거였고요. 진성당원 만들겠다는 얘기죠? 예, 이제 권리당원. 4차 혁신안은 7월 달 중순에 발표한 건데 이거는 당을 중앙집중적인 당에서 시도당과 기초자치단체의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분권화된 정당으로 바꾸는 거예요. 돈도 이제 시도당으로 더 많이 보내고요.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 공천권을 완전히 시도당으로 이양하고 그다음에 여성 공천과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도 더하고 뭐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도 증액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5차는 뭐였냐? 5차는 선거제도에 관한 당의 입장이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요. 권역별 소선거구 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당론으로 해라. 그다음에 지역구 대 그 전국구를 2대1로 하라는 이 중앙선관위원회의 제안을 당의 기본으로 삼아서 협상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의원 정수 문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 8월 안으로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확정 아직 안 됐죠. 그런데 만약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국회의 총 예산을 동결하도록 당론을 정하라. 이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안이었고요. 6차 혁신안이 7월 말에 나왔는데 이거는 주로 정책에 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생복지정당을 이루기 위해서 갑질경제 타파, 민주적 시장경제 체제를 당론으로 해라. 선공정조세, 후공정증세. 그러니까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그 기반 위에 증세를 해서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당론을 확정해라. 그다음에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그 어떤 방법론을 당론으로 확정해라. 이런 거를 다 여기 놨어요. 분배정의 뭐 조세평등 이런 얘기죠. 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정당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쭉 한 수십 가지의 그런 복지정책과 이 평등 장애인 정책 등등에 대한 거를 했고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정책기구의 설립에 관한 사항들을 쭉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6차 혁신안이었고요. 7차는 당을 젊게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형 정당을 만들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차세대 리더 학교도 만들고 뭐 전국 대학생위원회를 이렇게 만들고 온라인 청년 담벼락을 구축하고 청년위원회를 어떻게 개편하고 국고보조금을 청년 활동에 얼마나 주고 청년 정책협의회를 어떻게 만들고 청년 후보를 1, 2, 3 공천 할당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10%, 광역 20%, 기초 30% 이상을 청년 공천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미래형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이었고요. 8차는 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문제였어요. 아까 1차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기존의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하고 최소 9인 이상으로 하고 100%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임명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두 차례 평가해서 중간평가 30% 최종평가 70%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교체지수를 개발을 하고 이 교체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위 20%는 공천에서 완전 배제한다. 근데 이제 이 평가를 할 때 총선 지역구 의원의 평가 반영 비율을 지지도 여론조사를 35%, 의정활동 공약 이행평가를 35%, 다면평가를 10%, 뭐 등등으로 해서 평가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9차 혁신안이 현재까지 마지막 나온 건데요. 이제 당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문제였어요. 당무위원회를 어떻게 한다 이런 건데 원칙은 지금 최고위원 구성을 지금처럼 그냥 선출하는 게 아니고 당대표 한 사람 뽑고 각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거기 시도당 위원장 중에 5명을 호선해서 최고위원으로 넣고 여성 청년 노동 민생 대표 4사람, 원내대표 1사람 이렇게 해서 11명으로 지도부를 만든다. 그런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득권 타파를 위한 혁신 후속 방안으로 지금 특수활동비 문제되는 거. 그 우선 뭐 당내의 특수활동비 또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직책에 따라서 받는 특수활동비를 다 공개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9차까지 나온 거고 지금 남은 게 경선 룰이요. 경선 룰. 예,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경선을 이제 완전 국민 경선으로 할지 당원 경선과 국민 경선을 섞어서 할지 섞어서 하면 어떤 비율로 섞어서 할지 온라인 투표를 허용할지 등등에 관한 사항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공천을 위한 경선 방안까지 마련이 되면 최초의 혁신위원회가 원탁회의, 백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설정했던
그 8가지의 당 혁신 과제 이거를 뒷받침 실행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제한되는 거예요. 아, 힘들다. 예. 이 방대한 내용으로 지금 당의 조직, 구조, 운영 방식, 정책, 공천 제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지금 당을 손보기 위한 방안이 망라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질문이 있어요. 예. 아니 지금 딱 보면 필요한 조치들을 다 지금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누가 봐도 다 합당한데 비주류나 안철수 씨가 어느 부분에 지금 걸린 걸까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이제 이분들의 주장은 당의 혁신은 친노 패권주의 척결과 부패 청산이다. 뭐 낡은 진보 청산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추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냥 구체적으로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라. 혁신이가 친노 세력 문재인 대표를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만 나오고 있지 이 제기된 혁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쟁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혁신위의 활동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잖아요.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죠. 아니면은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총체적으로 마음에 안 들면 다 빼고 우리가 한번 혁신을 한번 해보겠다라든 제안을 낸다든지 자기들 내네. 그 뭐 논쟁 과정에서 다른 혁신안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예.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 보도를 접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뭔가면은 이제까지 이제 본질적인 차이와 문제점은 내년 공천이 보장 안 될지도 모르는 그거죠 지금. 이제 그런 일련의 그 당내 정치인들의 현 지도부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표를 안 시키려고 그랬고 두 번째는 공천권을 안 주려고 그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어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이 기득권을 보장받기를 원했는데 이제까지 나온 혁신안은 그 기득권 보장하냐 안 하냐는 관계없는 전혀 거예요. 관계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앞으로 발표 안 한 열 이제 번째 10차 거. 예, 10차안. 그게 이제 이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10차안이 좀 뭔가 타협적으로 기득권 보장 차원으로 나오길 바라거나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적다면은 과감하게 뛰쳐나가겠다라는 작정을 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쉽게 말하면 당의 혁신에 별 예. 관심이 없고 일단 내 자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잖아요 지금. 저는 예. 그런 사람들하고 안철수 의원은 똑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철수 의원 개인을 놓고 보면은 뭐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에 목맨 사람도 예,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그런 기득권을 노리는 분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최재성 정무본부장이 이제까지 문제 제기를 탈당 운운하면서 신당 운운하면서 문제 제기를 지도부와 혁신위를 공격했던 사람들과 안철수 의원의 문제 제기를 같은 걸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런 면에서는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것이 순수하게 혁신안의 내용 가지고 제기된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의 최근의 기자회견과 그 며칠 전의 발언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이제 임박한 10차 혁신안 발표를 앞두고 이제 발호하고 있는 세력과의 어떤 뭔가 대화 그렇죠. 또는 소통 속에서 그걸 원해서 소통 속에서 어떤 그런 걸 감안해서 나온 발언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쉽게 점에서 말하면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 사람들하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연합전선이죠. 그러니까 비주류하고 그렇죠. 문재인 대표를 상대로 한 일종의 연합전선을 그러니까 펴겠다라는 혁신안 선언. 무력화를 통한 네. 이제 지도부에 대한 어떤 뭐 공세인데 공세인데 하여튼 그 출발은 달랐을지 몰라도 지금은 같은 배를 예. 탄 거죠. 아니면 배 두 개를 연결해 놨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니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린 셋 다 이제 정의당의 당원이니까 그 우리가 새누리당 얘기를 할 때는 좀 새누리당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갖고 해요. 우리가 사실은 솔직히 좀 놀려먹기도 하고. 근데 이제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최대한 우리가 평소에 해온 것처럼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른바 9차 혁신안, 8차 혁신안에서 나온 이제 선출직 공직자 평가제도 이게 이미 문제예요, 일부. 여기 보면 막말이라든가 뭐 당내의 어떤 그 개파간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교체 지수를 산출을 해서 하위 20%는 무조건 자르도록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비주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서 나를 자르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잘하면 되잖아. 이제 이미 인기가 다 지나가고 있잖아. 지금 잘한들 어떡하겠어. 그렇지. 그게 네. 이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이미 했던 걸. 이미 했던 것들이.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주류든 비주류든 간에 이 새정치연합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당의 혁신에 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혁신위원회가 내가 의견을 자꾸 주는 거죠. 그런 거는 혁신위원회 활동을 하는 분들은 되게 외부 인사들이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다 일단 들으려는 자세를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영향을 미쳐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거기에 실패하면 혁신위원회가 안을 확정하고 나서 또 당의 의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 논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상이한 방식으로 자기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과연 이분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걸까?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 의원대로 혁신위원회에 자기 당의 혁신에 대한 자기의 구체적 방안을 이야기한 걸까? 그 점은 좀 의심스러워요. 안 한 거 아닐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한테 설명하지 말고 국민한테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건 논쟁하는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아니 뭐 이게 그러면 기자회견을 국민이 해줘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자회견하고 막 문제 삼으면서 설명은 나한테 하지 말고 국민한테 하라는 얘기가. 그리고 설명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보십시오. 1차, 2차, 3차 해가지고 9차까지 설명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요약한 게 지금 요약한 걸 다시 요약 보고 한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2페이지인데 예. 아니 뭘 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사실 이 혁신안이 보면은 특히나 이제 지금 새정치연합의 특징상 새정치연합이 이제 뭐 근간에 이제 두 차례나 이제 뭐 대권 도전에도 실패하고 이러면서 지도부가 들었을 때마다 혁신안이 마련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했는데 사실 한 번도 집행은 안 됐어요. 예, 안철수 지도부,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 때도 혁신안이 마련됐었어요. 예. 그때도. 그러면 그 혁신안은 어찌 보면 내용이 나빴다기보다는 예. 뭐 그 내용 중에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꽤 좋은 내용이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백승헌 예, 변호사가 위원장을 했죠. 위원장을 했을 때 안도 이것과 비슷한 게 많았는데 서랍에 들어가고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당론으로 채택되고 실행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채택 안 되고 실행 안 된 책임은 그 당시 지도부한테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지도부가 바로 김한길 안철수 두 분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와서 볼 때 그 내용이 그때는 좋은 내용을 마련했는데 지금 내용이 그거와 많이 다르다거나 이런 내용상 문제 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근데 비슷해요. 근데 내용도 비슷한 거고 이거는 아직 실행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 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아니 안을 문제 삼을 수 있죠. 근데 몇 차 혁신안의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다.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맞는 거죠. 그게. 근데 그렇죠. 나는 오히려 이 혁신안의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자세해요. 그 자세히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오케이 뭐 자기들끼리 짜는 거니까 자세한데 발표될 때는 좀 굵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한테 확. 그건 뭐 또 다른 차원의 문제고. 예. 그렇게 했는데도 보도나 이런 게 사실 내가 지금 브리핑한 만큼 보도된 언론 보도도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혁신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국민들은 모른다. 국민들 중에 혁신안 내용이 뭔 줄 아는 사람 없다고 하는데 혁신안에 뭘 문제 삼고 있는지 아는 국민도 없어요. 그렇지. 예. 그건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정치 카페가 전에 한번 몇 달 전에 3차 혁신안까지 다룬 적이 있어요. 예? 그때도 3차 혁신안까지 나왔을 때도 그렇게 제대로 보도를 한 언론사가 별로 없었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보면은 이분들이 사실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은 이 혁신안 자체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죠. 예.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혁신안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일단 혁신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이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내 이권과 관련해 가지고 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 이권에 이제 심각한 이제 그 영향을 줄까봐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것에 제대로 자기들의 이권을 갖다 반영해 달라고 압력을 넣는 차원에서 지금 분당 설도 터뜨리고 비판도 막 하고 이러는 게 아닌가. 9월 분당설. 그런 면도 있을 텐데 문제는
현재 혁신위를 이끌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요. 지금 위원장이 누구더라? 김상곤 전 교육감. 그다음에 조국 교수 뭐 등등 외부 인사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 대화는 하지만 그런 압력을 자기들이 받고 말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국회의원 출마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그래서 뭐 이분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10차 혁신 안에 뭐 탈당 운운하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들어갈 수 있냐? 지극회의적이에요. 그럼 9월 분당설이 현실이 되는 건가? 그렇죠. 스마트폰 무료 분수 있으시죠? 그럼 국제전화가 완전 무료입니다. 0044 무료 국제전화 어플은 스마트폰 무료 분수로 국제전화가 가능합니다. 이제 0044 무료 국제전화 어플로 국제전화 무료로 하세요.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숫자로 0044를 검색하세요. 저는 사실 이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고 이걸 오늘 또 정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저도 네. 다시 보게 되는데 이 내용이 과연 이렇게 사실 이건 이제 당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과연 이제 이 논리적인 어떤 이제 방안으로서의 우수성만큼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 건지 실현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의문인 점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분명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 위원장이나 또는 이 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몇 면을 볼 때 제가 다는 잘 모르지만은 몇 분을 볼 때 그분들이 어느 특정 정파를 위해서 한 거 아니라는 건 제가 사실은 확신할 수 있어요. 예.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저 당을 살리기 위한 또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만든 건 저는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어떤 이제 적용 가능성이라거나 당내 현실에 맞냐 안 맞냐 가지고 논쟁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폄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 내용을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이제 그 혁신위를 공격하고 있지만 혁신위를 통해서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는 거고 공격의 어떤 배경은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 지분은 보장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자리는 보장해달라.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걸 이제는 뭐 국민들 여론과 무관하게 그런 얘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더 나은 명분을 갖다가 더 나은 위치를 점하면서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이렇게 명분을 탄다고 보면은 분당이든 뭐든 강행할 것이고 그게 밀리면은 못하거나 그리고 완전히 이제 자기가 도태되는 게 사실은 이제까지 보면은 현역 의원의 재공천 못 받는 경우가 40%에 이른단 말이죠. 그러면 특히나 쉬운 지역, 나가기만 하면 당선되는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은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뭐 새누리당이든 어느 당이든. 그러면 새정치연합도 그것이 관철돼야 마땅한데 거기에 저항하는 그게 그 순리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뭐 나중에 가면은 공천이 보장 안 되면은 당을 따로 만들 가능성도 있겠죠. 예. 국민이 평가를 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분기점이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요일이 지금 그 중앙위원회인가요? 그 의결 절차가 예고되어 있고 이른바 비주류들이 이날 회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때가 이제 9월 분당설이 현실화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분기점이다. 이렇게 해서 보수 언론의 보도가 쏟아질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온갖 시나리오들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보면은 뭐 나가겠다는 사람이 박주선, 공공연히 떠드는 사람이 그다음 이미 나간 사람이 전 의원 둘이죠 지금. 예, 그 장세환 전 의원이랑 예. 저 유선호 전 의원이요. 예, 오랜만에 얼굴 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나가서 지금 당을 뭐 꾸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천정배 씨고요. 예. 뭐 특별한 세력들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 밖에. 이른바 비노라고 하는 그 비주류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눈치를 보는 거죠, 이제. 저울질하면서.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탈당을 한 사람은 없어요, 아직. 없죠. 이제 탈당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박주선 의원이고요. 박지원 씨. 박지원 씨는 탈당은 생각 안 한다고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유선호 전 의원이 그 목포에다가 천정배 의원 쪽하고 같이 손잡고 목포에 출마를 한대요.
그러니까 좀 곤란해요. 탈당이. 박지원 씨가. 예. 그렇겠다. 그래서 분당 탈당보다는 당에 참여하면서 혁신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다. 아침에 그렇게. 그래서 박지원 씨 탈당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완전 이 문제, 반전이네 반전. 이 문제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부산 3선 의원 있어요. 야당의 드문 부산 3선인데 여기가 이제 그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걸 거의 업어로 삼다시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 요새 되게 잠잠해요. 일단 공천 받아서 이제 새정치 기호 2번으로 4선 해보자 이렇게 간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분야말로 좀 물갈이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경태 씨 의원은 탈당하면 자기가 저쪽 가서 신당 만들어서 당 대표를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예, 그 좋은 방법이에요. 선합니다. 정리가 좀 될 것 같죠. 그렇게만 되면. 예. 그래서 9월 분당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좀 별로 없지 않나? 그런 느낌 들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혁신안이 그럼 관철될 수 있는가? 이거 또 다른 문제잖아요. 뭐 옛날에도 뭐 혁신안 만들었다가 결국 서랍 속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이렇게 그때는 뭐 반발은 없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예. 백승헌 그 혁신안은 혁신안이 어떤 내용인지 그게 마련됐는지 이에 대한 논란도 별로 없었고 그냥 조용히 어찌 보면 책상 속에서 이제 갇혀 나오지를 못했는데 왜 이 혁신안은 그렇게 난린가? 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혁신안은 실제로 공천을 앞둔 혁신안이 아니었거든. 예. 근데 지금은 공천을 앞둔 혁신안이었기 때문에 공천 문제가 안 걸려 있었기 때문에 조용했고 지금은 공천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니까 공천 문제만 도려내면은 나머지는 진짜 필요하고 좋은 내용이라도 아마 별 관심과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또 책상에서 그냥 대기 상태로 그냥 장기 대기 상태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까지 경험상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약간 다른 게 그것점을 이 혁신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노회찬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대목을 이 혁신위원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정확히.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 하면 각 몇 차 혁신안이 발표될 때마다 이것을 당규에 넣으라는 요구를 혁신안에다 다 붙여놨어요. 제가 아까 브리핑하면서는 너무 자세히 생략했는데 뭘 당규에 넣어라, 뭘 당헌에 넣어라 이런 것들을 뒤에다 다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노 대표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거는 공천에 관한 거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경선 방식에 관한 거, 그 청년 공천에 관한 거 이런 거는 다가온 총선 공천과 직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혁신안은 의결을 총선 전에 다 합니다. 의결해서 이제 당대회에서 의결하고 당헌 개정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아마 당헌도 개정할 거고 또 당규도 개정할 거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대회를 하게 되면 당헌 개정까지는 거기서 의결을 받고 당규 개정안 위임 받아서 추후에 당규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결 자체는 당대회를 열든 뭐를 하든 의결 통째로 다 할 겁니다. 그 의결이 되리라고 보고요. 근데 집행 시점이 언제냐 하면 총선 후에요. 대부분 다. 아휴. 왜냐하면 최고위원제 폐지하는 것도 현행 최고위원들의 임기를 그 직무 수행 시기를 총선 후까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총선 후에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거고요. 최고위원제 폐지하고 이렇게 지역 대표로 뭐 부문 대표로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밖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당의 혁신에 관한 거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당원 제도 개선부터 시작해서 다 그쵸. 총선 후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공천 제도에 관한 거는 총선 전에 집행이 돼야 돼요. 그렇죠. 후회할 수가 없지.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질 거고요. 이 혁신안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인가 여부는 총선 전에 적용되는 이 공천 룰이나 평가 룰의 결과 적용 결과 얼마만큼의 인적 혁신이 이루어졌는가. 그다음에 그것이 그렇게 인적 혁신이 이루어진 가운데에 총선에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거두느냐. 그 총선 이후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내적 구성이 이 혁신안을 지지하는 쪽이 다수가 될 거냐 아니냐에 달린 건데요. 과거 열린우리당의 경험을 보면 당헌 당규에 다 넣어놔도 소용이 없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들 다수가 이런 공천 룰, 이런 평가 방식, 이런 당 혁신을 위한 당규 이런 것이 필요 없다, 걸거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총선 때는 국민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혁신을 하는 신용을 하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4년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폐기하는 절차를 밟은 게 열린우리당 경험이거든요. 이건 좀 정확한, 저는 똑같은 일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 당규를 갖다가 당규에다가 지금 연동을 시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규 개정으로 이제 실현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당규 개정의 시점이 총선 전이면은 아마 그 당규 잘 개정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총선 후기 때문에 쉽게 뭐 그야 내 당선됐는데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총선 후기 때문에 수용을 갖다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요. 또 그래서 이 공천의 결과가 또는 선거의 결과가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다수면은 정말 혁신의 방향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분들이니까. 심지어 당헌에 넣어놔도 소용없어요. 당헌도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공천과 관련돼 있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논란이 안 될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얼마만큼 당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고 내가 해왔던 정치 스타일을 근본에서 무너뜨리는 어떤 혁신 방안이라 할지라도 총선을 앞두고 이걸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부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다 오케이 하고 폼 잡고. 그러나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총선 룰과 관련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혁신안이다 하더라도 방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그걸 할 의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정치에서 모든 문서가 가지는 효력은 그 문서에 서명한 사람의 인격만큼의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사람을 물갈이한 문제가 이제 공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 새정치연합 혁신안은 관철될 수 있는가? 이거는 반반이에요. 일단 형식 면에서는 관철이 100% 될 거고요. 실질 면에서는 얼마나 될지는 완전 미지수로 남아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다 살펴봤나요? 네. 그럼 다 살펴본 것 같네요. 그죠? 네. 더 뭐 할 얘기는. 한 가지 질문이요. 그러니까 저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몰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적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 혁신위 자체가 친노들을 위한 조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혁신안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걸 딱 보고 이거 우리가 진짜 우리한테 불리하다라든지. 근데 저는 참 이게 다른 당 내부 일이지만은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뭔가 하면은 혁신위가 친노다라는 그 규정, 이 규정 이전에 그분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지금 지도부가 친노다 이랬거든. 사실은. 지도부가 친노기 때문에 지도부가 만든 혁신위도 친노. 이 독수독과 이론 비슷한 건데. 그러면 그 지도부는 누가 만들었느냐. 당원들이 뽑았어. 지도부는 자기들도 참여했던 그 당원들의 이 결정하는 선거에서 뽑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당원들에서 뽑힌 이 지도부를 인정한다라거나 당원들이 뽑혔지만은 당원들이 잘못 뽑았으므로 인정 안 하겠다. 인정 안 하거나 그 둘 중에 어느 입장인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인정 안 하는 입장이에요. 이 박주선 씨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당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해결책 없다 이렇게. 그 인정 안 하면은 그건 다른 당원 있는 데로 가야지. 그 당원들을. 설마 3번 당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그 당 말고 또 1번 당. 자기들 당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인정 안 한다면 당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합당한 것이지. 그렇죠, 그러네. 당원이 지도부를 뽑을 수 없으면은 뭡니까? 네가 그 당원을 뽑아라.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뽑은 당원들하고만 정치를 해왔어요. 그동안에. 그렇죠. 자기 지구당에서. 대의원도 자기가 다 임명하고. 뽑은 당원, 나은 당원 뭐 다 그런 거죠.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아니 왜 이러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권력 투쟁에도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인정할 룰. 저 사람들이 지도부고 그러면은 그 선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정해지는데 보면은 막갑하잖아 지금 뭐. 이제 왜냐하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걸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적어도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감정적 혐오를 일으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논쟁이나 합리적인 대화가 아니고 이제 아니면 말고식으로 흠집을 내고 비방해서 자기가 국회의원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유권자들 사이에 현행 이
새정치연합 당 대표와 지도부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유발하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혐오는 좋은데 그걸 갖다 지역의 이름을 갖고 혐오를 하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 역감정이 생긴단 말이죠. 왜 저러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혐오하는 건 좋은데, 네. 아, 나 저 사람 진짜 싫어. 근데 왜 지역의 이름을 걸고 혐오를 하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자칫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혐오로 또 이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위험들을 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냔 말이에요. 박주선 의원을 한번 초대해 볼까요? 한번 물어보게요.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뭐 호남 민심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선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호남이 아닌 사람들 딱 볼 때는 황당하거든요, 그 얘기를. 네, 저는 과연 진짜 호남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말을 굳이 다 믿는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문이죠. 그거죠.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라는 걸 좀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안 좋다고 보고.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혁신안은 이 안들이 잘 실현되면 새정치연합은 상당히 현대적인 정당으로 바뀔 수 있어요. 당원 제도부터 시작해서 공직자 평가, 예산 집행,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를 이런 상황에 비해서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을지로위원회 여기 아까 제가 브리핑은 안 했는데 민생정당, 민생복지정당으로 가는 문제와 관련해서 현행 을지로위원회를 굉장히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이제 이 방안을 제안을 했어요. 혁신위원회에서. 그래서 노선 정책 노선도 상당 부분 지금까지보다는 더 선명하게 민생주의, 민생 노선 또는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지향하는 쪽, 이익을 지향하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조직 운영의 원리, 리더십, 조직 문화, 공천제도, 정책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상황에 비하면 훨씬 더 뚜렷한 그런 이제 야성향을 가진 정당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공천제도에 관한 거 말고 다른 내용들이 실제 중장기적으로 이 당에서 실현될 거냐. 그것은 완전한 의문부호로 남겨져 있다. 네. 그 얘기는 네, 맞습니다. 이게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완벽한 의문부호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에서 활동하는 분들이나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분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냉엄한 판단을 하면서 하든 안 하든 확실하게 자기 태도를 결정을 하고 참여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 가정을 해보죠. 17대 총선처럼 이렇게 혁신을 해서 지금 박근혜 정권의 여러 그런 서민들을 괴롭히는 정책의 결과 때문에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좋은 결과를 거뒀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고 나면 그다음엔 이걸 되돌리려는 의원들의 이 시도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미 의결해서 당헌 당규에 넣어놓은 이 혁신안들을 원위치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있을 텐데요. 이때 이것에 맞서 싸우는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되게 또 공격받을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자, 분열을 조장하는 자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혁신은 옛날 열린우리당 혁신의 이 두 번째 버전. 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한다는 점을 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예. 과연 이 당이 이 상태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또 사실 의문이에요. 예, 그 심각한 의문에 봉착해 있죠 이미.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보면은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이 뭐랄까 단결을 해야 되는데 예. 막 그 서로 찢어지고 싸우고 막 이러는 것들 딱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당인이다라고 한다면은 당원으로서 당원으로서 갖출 기본적인 거. 그 당은 원래 1번 당을 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당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먹을 게 일본 있으니까. 당도 그렇게 싸우진 않아요 보면은. 1번 당은 내부에서 그만큼 안 싸운다고요? 그렇죠. 일본 당은 그래 나름대로 싸우든 뭘 하든 간에 하여튼 뭉칠 땐 또 잘 뭉치잖아. 그렇지. 그런 차이가 있지. 근데 먹을 게 여기는 더 많아서 그런 거고요. 거기는 먹을 게 많아서 그래요. 일본 많아서 당은. 줄 잘 써야 이제 줄 잘 쓰면 차례가 온다고 이제 보는 그렇지. 거고. 여기는 막 훔치고 막 빼앗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번에 안 먹으면 내일이 없는 데고요. 네. 1번 당은 재산이 많은 집안이라서 이번에 못 먹어도 좀 참고 이렇게 신용하고 기다리면 오늘 점심밥은 굶었지만 저녁 때는 밥 한 그릇 준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 말 되는지 모르겠는데 3번 당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게 별로 없어. 나는 단식 중. 3번 당이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게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뭐 밥을 먹어야 봉사라도 할 거 아니야. 예.
굶어가면서 봉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10년 20년을. 예. 그런 소박한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한번 짚어보고 전망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쏟아질 야권에 대한 특히 제1야당의 혁신에 관한 뉴스들을 이해할 때 좀 좋은 참고가 되시라는 뜻에서 오늘 타임라인은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